혹시라도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8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똑순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남매를 키우시면서도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작은 식당까지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통장 정리는 항상 깔끔했고 손주들 생일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에는 언제나 반찬이 가득했고 명절 때면 친척들 선물도 빠짐없이 준비하셨죠. 그런 엄마였습니다. 우리 남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작년 4월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은행 갔다 오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 엄마,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셨나 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가끔 비밀번호를 헷갈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 수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이번 주에만 같은 반찬을 3번 해오셨어. 우리 집 냉장고에 멸치볶음이 3통이나 있다니까? 3번이나? 그럴 리가. 진짜야. 형수가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랬나? 하시면서 전혀 기억 못 하시더래.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또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첫 번째 신호였는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동생과 함께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냉장고 좀 볼게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같은 반찬이 여러 개씩 있었습니다. 김치도 2통, 콩나물 무침도 2개, 멸치볶음은 4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비슷한 날짜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구나. 엄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에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아이고, 괜히 돈 쓰지 마라.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렇잖니.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때 동생 수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야, 너희가 엄마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말이야. 병원 가면 돈만 나가. 그 돈으로 준호 학원비나 내라.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심각성을 깨달은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 집 근처 이웃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 빨리 와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가 무사하시길. 엄마 집이 있는 마포구 아현동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분들이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괜찮으시긴 한데. 집안이 좀. 엄마 집 현관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엌에는 새까맣게 탄 냄비가 있었고 된장찌개가 흔적도 없이 타버려 있었습니다. 냄비 바닥은 구멍이 뚫릴 정도로 탔고 천장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엄마, 불 켜놓고 어딜 가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도 났고 화도 났습니다. 집이 불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 오늘 요리 안 했는데? 엄마, 냄비가 새까맣게 탔잖아요. 천장도 보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불을 켰다고 그래? 수진이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니?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엄마는 진심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기억을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오전에 된장찌개 끓이신 거요? 아니라니까. 나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여기 앉아서 텔레비전 봤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로 갔습니다. 신촌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내 괜히 돈 쓴다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수진아,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집에 가자. 엄마, 검사만 한번 받아보자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엄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일. 아니, 목요일? 수요일이십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병원. 어디 병원이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빵. 아니 봐. 잘 기억이 안 나네. 간단한 인지 검사였지만 엄마는 절반도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밀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MRI, 혈액 검사, 신경심리 검사 등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됩니다.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시지만 경도인지장애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사건 자체가 기억에서 지워진 거죠.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단계에서 매년 약 10에서 15%의 환자분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행됩니다. 5년 안에 약 40에서 50%가 치매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 우리 엄마가요? 아직 63밖에 안 되셨는데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펫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밀로이드 펫 검사라고 하는데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20에서 30년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뇌 속에 그런 무서운 물질이 쌓이고 있었다니. 그게 비싸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여러 검사비로 100만 원 가까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검사비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건강보험이 안 돼서요.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안 해도 돼. 그냥 집에 가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잖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비 1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팩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교수님은 뇌 영상 2개를 나란히 띄워 놓으셨습니다. 왼쪽이 정상인의 뇌고 오른쪽이 어머니 뇌입니다. 보시죠? 정상인의 뇌는 대부분 파란색과 초록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뇌는 붉은색과 노란색 영역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붉은 부분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부위입니다. 특히 측두엽과 두정엽 부분에 많이 쌓여 있네요. 이 부분들이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기억을, 엄마의 인생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그 무서운 물질이. 어머니, 이해되세요? 교수님이 엄마에게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제들은 증상만 완화시켰다면 이 약은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럼 완치가 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치라기보다는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약 27%의 환자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유의미하게 느려졌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시작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계시던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씀이 나올 거라는 걸. 이 주사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한 번 맞는데 약 250만 원 정도이고 2주에 한 번씩 최소 9개월은 맞으셔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18개월까지 맞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2번, 9개월이면 대략 18번, 250만 원에 18을, 4,500만 원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500만 원. 제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정기 검사 비용도 있습니다. 3개월마다 MRI를 찍어야 하는데 부작용 체크를 위해서입니다. 드물지만 뇌 미세출혈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더 설명을 이어가셨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그거 안 맞아도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 비싼 돈을 어떻게 마련하니? 내 아파트 월세도 밀린 거 나 아는데.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지난달 월세를 늦게 낸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지난주에 내 통장 정리하다가 봤어. 수진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걱정이나 해라. 엄마는 우셨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60셈 먹은 우리 엄마가 평생 우리 남매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보이시던 그 강한 분이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엄마, 저도 울었습니다. 한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엄마와 저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 수철이를 불렀습니다. 명동에 있는 조그만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3대째 운영이라고 써 있는 낡은 간판이 달린 오래된 술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소주 한 병 4,000원이라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 엄마 치료비가 4,500이라고? 수철이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이미 반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나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하고 아파트 대출도 2천만 원 남았어. 나도 알아. 게다가 보험도 안 된다며? 누나,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수철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엄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수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내가 적금 좀 깨도 될까? 당연하지. 장모님인데. 남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들었는데 그게 참 안 됐지만 말이야. 네, 어머님. 그 나이에 무슨 그런 비싼 주사를 맞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니? 나도 내 엄마 나이쯤 되면 머리가 나빠질 거야. 다들 그런 거지. 하지만 어머님,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말이야, 너희 부부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 우리 준호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하잖아. 민수 회사도 요새 어렵다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모는 부산에 사시는데 수철이가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언니 치료한다며? 근데 말이야, 그 돈이면 차라리 요양원 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니?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야 할 텐데. 이모, 엄마는 아직 63이에요.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희 남매가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니? 그리고 4,500이면 끝이야? 나중에 더 들 수도 있잖아. 이모의 말투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말이야. 사람은 결국 다 늙어서 죽는 거야. 언니도 이제 그 나이 된 거고, 너무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올해 7살인 준호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죠. 할머니, 나 준호.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준호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저기, 쟤 누구니?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호잖아요. 엄마 손주. 아, 그래. 손주.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준호요, 엄마. 이준호. 아, 준호. 준호구나.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겨우 7살인 아이가 할머니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응? 할머니가 나 싫어하게 됐어?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할머니 많이 아파? 응, 조금. 머리가 아프신 거야. 그럼 병원 가면 나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살 아이에게 치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안 갈래. 준호야. 무서워. 할머니가 나를 모르는 게 무서워. 준호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할머니 보러 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여기 마포경찰서입니다. 어머니께서 길을 잃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어디 계신데요? 공덕역 5번 출구 근처 파출소에 계십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공덕역이라니. 엄마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그 동네에 사셨는데 어떻게 길을 잃으실 수가 있을까? 회사를 급히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공덕역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엄마는 플라스틱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젊은 경찰관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여기가 어디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3 엄마가 7살 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계셔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집 주소를 물어봤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지갑에 따님 명함이 있어서 연락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어머님, 혹시 치매이신가요? 배회 증상이 있으시면 인식표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르신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매. 경찰관이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치료해야겠다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장모님 치료비 말이야. 4,500이면 우리 애들 교육비 3년치야. 내년에 준호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나도 장모님 낫기를 바라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빚도 있고 준호 교육도 생각해야지. 준호 교육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해?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장모님 걱정돼. 근데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형편? 당신 어머니였으면 그렇게 말했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호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고 설득하려고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그 주사 안 맞을 거야. 엄마, 왜요?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 어젯밤에 민수한테 전화 왔더라. 너희 부부 싸웠다며? 다 내 때문이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 너희 둘이 결혼한 후로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엄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괜찮아. 이대로 살다 가면 돼. 치매 걸려도 어때?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수진아, 제발. 엄마 말 들어줘. 그 비싼 주사 맞지 말자. 엄마는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문 밖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철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홍대 입구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35년 전통이라고 써진 낡은 천막 아래서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누나, 내가 대출 한 번 더 받을게. 수철아, 누나 혼자 다 지고 갈 순 없잖아. 우리 엄마인데. 나도 아들이야. 수철이는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매형한테 혼났어. 애들 학원비가 어쩌고, 대출 더 받으면 이자가 어쩌고. 1시간 동안 설교 들었어. 미안해, 수철아. 왜 누나가 미안해. 우리 엄마잖아. 매형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가 더 중요해. 그날 밤 우리 남매는 포장마차에서 울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은행에 갔습니다. 5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1,500만 원. 이 돈으로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철이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연 이자가 5%였습니다. 저도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자는 6%. 총 3,500만 원. 아직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전세금 중에서 1,000만 원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근데 우리 전세 끝나면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났지만 결국 동의해준 남편에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마침내 첫 주사를 맞는 날이 왔습니다. 6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 주사는 점적 주사라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주사줄을 타고 엄마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250만 원짜리 약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효과가 있기를. 제발 엄마를 구해주기를. 엄마는 주사를 맞으시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시간이 지나고 주사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주사. 아직 17번이 남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다음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머리가 너무 아파. 어지럽기도 하고 토할 것 같아. 엄마, 그럴 수 있대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엄마는 정말로 구토를 하셨습니다. 급히 달려가니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일시적인 부작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의 약 30% 정도가 초기에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대부분 3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세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50만 원을 주고 엄마를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집 계단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요새 주사 맞으신다며? 얼마나 비싼데 그래요? 네, 그냥 치료받고 계세요. 아이고, 그 돈이면 차라리 모셔놓고 편하게 해드리지.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 돈 들여서 치료했자 소용없더라고. 수진 씨 나이에 돈 모아야지. 애도 키워야 하고. 노인한테 그렇게 돈 쓰면 나중에 수진 씨는 어떡하려고. 아주머니는 전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극히 평범한 조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2번째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엄마는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언제까지 맞아야 하니? 9개월이요, 엄마. 앞으로 16번 더요. 9개월. 그럼 아직 멀었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회사를 빠지는 것도 25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사실에 앉아 있는데 옆 침대에 계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효녀시네요. 이 주사 비싸서 못 맞는 사람이 태반인데.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대리, 또 조퇴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머니 병원에. 알아요. 근데 이번 달에만 4번째잖아요.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팀원들도 수진 대리 목까지 하느라
힘들어하고 과장님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대리, 이번 인사평가에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근무 시간이나 성과가 뭐 이해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인사평가. 그 말은 곧 승진이 늦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월급도 덜 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6번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 5년 적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엄마의 상태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나빠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길을 헷갈려 하셨고 제 이름을 부르는데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누나,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수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한대. 6개월? 그럼 3천만 원은 써야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네. 우리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이미 1,500 넘게 썼잖아. 근데 장모님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잘 모르겠어. 우리 이대로 계속 가다간 파산해. 준호 학원도 끊어야 하고 전세 만기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와서 그만두자고. 지금까지 쓴 돈은? 나도 마음이 아파. 근데 현실을 봐야지. 우리한테 무한정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도 이미 60이 넘으셨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지.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정이 무너져.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엄마 집 청소를 해드리다가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최근 날짜였습니다. 엄마의 흔들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늘 또 주사를 맞았다. 수진이가 회사 조퇴까지 하고 왔다. 미안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 주사를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수진이와 수철이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수진이는 남편하고 싸웠다고 한다. 나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4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정하세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까? 아, 며칠 전에 끓였나? 아니요, 안 끓이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새 내가 또 같은 반찬만 만든다고 그랬잖니. 조심해야지.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셨습니다. 불 끄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용기를 내어 준호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조금 무서워했지만 저는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준호 왔어요. 어머, 우리 준호.
할머니 손주. 엄마는 준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뽀뽀해드려. 준호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꼭 안으셨습니다. 할머니, 나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 이준호. 우리 귀여운 손주. 준호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5개월째 중간 점검 차원에서 다시 폐 검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100만 원이 나갔지만 효과를 확인하려면 필요한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교수님은 뇌 영상 2개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셨습니다. 보세요. 5개월 전에는 이렇게 붉은 영역이 넓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약 20%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20%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조금 올랐고요. 계속 치료를 이어가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철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철아, 효과가 있대. 정말? 누나, 정말이야? 응, 베타 아밀로이드가 20%나 줄었대. 인지 기능 점수도 올랐고, 전화기 너머로 수철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누나. 진짜 다행이야. 우리가 한 게 헛된 게 아니었어. 응, 그러게. 이제 조금 더 힘내자. 누나, 고마워. 누나가 포기 안 해줘서. 우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째 엄마는 확연히 나아지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마트도 혼자 다녀오시고 반찬도 예전처럼 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 사왔다. 저녁 먹고 가라. 엄마, 언제 사오셨어요? 아까 오전에. 왜?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시는구나 싶어서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엄마 이미 치매 걸려서 헤매고 다녔을 거야. 너희들이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뇌 MRI 찍어보니 미세출혈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의 드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위험한가요? 다행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 쉬었다가 출혈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단이요? 그럼 지금까지 맞은 건? 걱정 마세요. 2주 정도 쉬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2주가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주사를 중단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시 쌓이는 건 아닐까? 8개월째 다시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팠었니? 꽤 많이요, 엄마. 나 길도 잃어버렸었다며? 경찰서 갔었다며? 미안하다. 너희들 고생 많이 시켰지. 엄마, 이제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미안해. 엄마가 자식들한테 짐이 됐잖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엄마. 드디어 마지막 주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9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팩 검사 한 번 더 하시고,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주사실을 나오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끝났구나. 네, 엄마. 끝났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9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팩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처음에 비해 약 30% 감소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매우 성공적인 치료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옆에 함께 온 수철이도 울었습니다. 9개월간 4,500만 원. 저와 동생이 함께 모은 적금, 대출, 전세금까지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눈치, 남편과의 다툼, 주변의 무심한 조언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엄마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손주 이름을 기억하시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시는 우리 엄마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큰 빚을 졌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엄마 알아.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돈도 많이 들었잖니. 엄마, 전 후회 안 해요. 한 번도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요즘 엄마는 매일 아침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다. 점심은 뭐 먹을 거니? 엄마,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 저녁엔 집에 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이렇게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엄마가 준호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다녀오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사진도 찍고 호떡도 사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준호가 보내온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내 이름 불러줬어요. 준호야, 준호야 하면서요. 엄마,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셨다고 전화하셨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서예 수업도 들으신다더군요. 수진아, 엄마 친구도 생겼어. 옆집 방 여사님이랑 같이 다니기로 했어. 다음 주에는 같이 경복궁도 가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잘 잤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저녁 식탁에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묻는 것, 손주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시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가 냉장고를 열고 오늘 뭐 해줄까? 고민하시는 것, 시장 가는 길을 잊지 않고 혼자 다녀오시는 것, 제가 준 용돈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 이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셨나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오늘 뭐 먹었냐고 물으실 때, 그 평범한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올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부모님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 한마디, 함께 먹는 저녁 한 끼, 함께 보는 텔레비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